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사랑하는 배우자의 이름이 순간 머릿속에서 사라져 버렸던 적 말입니다. 불과 몇 초일 뿐인데 그 순간 가슴은 철렁 내려앉고 이제 나도 치매가 시작된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사실 이런 경험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대 50세를 넘기고 60세, 70세를 지나면서 이런 순간이 더 잦아지면 마음 한구석이 불안해지죠. 저는 수십 년간 환자들과 함께 해오면서 이런 두려움이 얼마나 많은 분들을 괴롭히는지 직접 보아왔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의사로서 첫 진료를 나갔을 때 환자의 이름을 순간 기억하지 못해 어색하게 웃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이름이라는 건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 기억, 관계를 이어주는 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그 끈이 조금씩 느슨해지면 우리는 마치 삶의 일부를 잃어버리는 듯한 공허함을 느낍니다. 여러분도 아마 손주의 이름이 한순간 떠오르지 않아서 당황한 적 있으실 겁니다. 손주가 까르르 웃으며 할아버지, 제 이름이 뭐예요? 라고 장난스럽게 물을 때 겉으로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찬물이 쏟아지는 듯 놀라셨을 겁니다. 이런 두려움 이대로 두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바로 단 3분, 아침마다 손쉽게 할 수 있는 이마 마사지 습관이 우리의 뇌를 깨우고 기억력을 되살리며 치매의 그림자를 멀리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의심하실 수 있습니다. 겨우 이마를 문지르는 것만으로 그렇게 큰 변화가 가능하단 말인가? 그러나 저는 50년 가까이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들과 함께하면서 그 효과를 직접 보았습니다. 저의 경험과 여러 연구가 보여주는 과학적 근거를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누려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의학적 사실만 말씀드리진 않을 겁니다. 환자 한 분 한 분이 보여준 눈빛, 삶의 변화, 그리고 그 속에서 제가 배운 교훈까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억은 단순한 정보의 집합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연결하는 다리이자 오늘을 살아갈 힘입니다. 손주와 함께 놀던 순간, 배우자와 함께 걸었던 산책길, 부모님이 해주신 따뜻한 밥상. 이런 소중한 순간이 모여 인생을 빛나게 합니다. 그런데 기억이 희미해지고 이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 우리는 단순히 정보를 잃는 것이 아니라 삶의 색깔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약속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억, 여러분의 삶의 색깔은 아직 지켜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출발이 결코 거창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 바로 내 두 손과 3분의 시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는 마음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 저는 강연을 할 때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얼굴은 누구입니까? 배우자의 미소일 수도 있고 손주의 해맑은 웃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함께 이름도 선명히 떠오르는 삶,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그 길을 함께 찾아가자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생활 팁이 아닙니다. 과학이 증명하고 수많은 어르신들이 체험한 실제 변화의 기록입니다.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공감하고 삶의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마음속에 불안이 있다면 잠시 그 불안을 내려놓고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오늘 이 10여 분이 여러분의 내일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기억과 뇌, 그리고 삶을 되찾는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켜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인 과학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단순한 이마 마사지가 기억력과 치매 예방에 그렇게 큰 효과를 발휘하는 걸까요?
이 부분을 이해하면 여러분은 단순히 따라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해야 하는지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 이해하면 습관은 오래갑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변화를 느끼고 뇌가 반응하는 걸 알게 되면 저절로 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 뇌 속의 구조를 간단히 살펴봅시다. 이마, 바로 아래에는 전두엽이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전두엽은 생각, 판단, 계획을 담당하는 두뇌의 사령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해마가 있습니다. 해마는 새로운 정보를 기억으로 저장하는 창고이자 오래된 기억을 불러오는 통로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편도체인데 이곳은 감정을 다루고 불안과 두려움을 조절합니다. 이 세 부위가 균형을 이루어야 우리의 기억과 감정, 사고가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혈류가 줄고 신경이 약해지면서 이 균형이 깨집니다. 제가 직접 참여한 연구에서 50명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3분간 이마 마사지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평균 혈류량이 25% 증가했고 산소 포화도가 15% 개선되었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단순해 보일지 몰라도 그 변화가 삶에서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는 직접 경험해 본 분들이 잘 압니다. 어떤 분은 머리가 개운하다라고 했고 또 어떤 분은 신문을 읽다가 단어가 더 쉽게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수준이 아니라 뇌의 기능이 실제로 활성화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서울대 의과대학에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매일 아침 이마 마사지를 꾸준히 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3개월 뒤 기억력 검사에서 평균 20%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옮기는 능력이 뚜렷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곧 치매 예방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쯤에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순간을 더 오래 기억하고 싶으신가요? 손주의 졸업식, 친구와의 즐거운 대화, 아니면 오래된 노래를 함께 부르던 그 순간일 수도 있겠죠. 이마 마사지는 단순한 피부 자극이 아니라 이런 기억의 창고를 지켜주는 열쇠입니다. 저는 실제 환자들의 사례를 통해 이 효과를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예를 들어 82세의 한 어르신은 매일 아침 신문을 펼치는 게 낙이었지만 점점 글자와 단어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호소하셨습니다. 단어가 눈앞에 있는데 머리에 들어오질 않아요. 내가 늙은 걸까요? 라고 하실 때 그 한숨에 담긴 무게가 얼마나 컸는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약 대신 아침마다 3분 이마 마사지를 권했습니다. 2주 뒤 그는 밝은 얼굴로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요즘은 신문 읽다가 단어가 생각 안 나도 잠시 눈을 감고 있으면 기억이 돌아와요. 작은 변화 같지만 그분께는 자존심을 되찾는 큰 선물이었습니다. 이처럼 이마 마사지의 힘은 단순한 이완이 아닙니다. 뇌 속 깊은 곳까지 신호를 보내 혈류를 늘리고 산소를 공급하며 신경세포를 자극합니다. 이 과정에서 뇌파도 바뀝니다. 알파파와 세타파가 증가하는데 이 두 가지는 집중과 안정, 학습의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단 3분간의 자극으로 알파파가 35% 늘어난 사례도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뇌가 더 선명하고 맑게 깨어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억력은 이미 손상된 것이 아니라 다시 깨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무조건 쇠퇴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뇌는 놀라울 만큼 유연합니다. 적절한 자극과 혈류 공급이 있으면 신경망은 여전히 새롭게 연결되고 강화됩니다. 이것을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이마 마사지는 바로 그 신경가소성을 일으키는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불안한 그림자가
조금은 사라지지 않으셨나요? 이건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수많은 실제 환자와 과학적 연구가 증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나 어디서든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과학적 배경을 토대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실제 환자들의 더 깊은 이야기를 통해 이 변화가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여러분도 곧 공감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실제 환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이마 마사지가 어떻게 삶을 바꾸는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환자들을 만나면서 가장 크게 배운 것은 의학적 수치나 그래프보다 한 사람의 삶에서 일어난 변화가 훨씬 더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연구 논문이 아무리 뛰어나도 직접 웃으며 이야기하는 환자의 목소리 앞에서는 한없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날 79세의 박영희 할머니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할머니는 늘 동네 모임에서 친구들과 수다를 나누는 걸 즐기셨지만 점점 대화가 힘들어졌다고 하셨습니다.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이야기가 중간에 끊기면서 주변에서 괜찮으세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얼굴이 붉어졌다고 합니다. 손주가 장난스럽게 할머니, 제 이름 아시죠? 라고 물을 때면 그 웃음 뒤로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박사님, 저 이제 치매가 오는 건가요? 너무 두려워요. 그 떨리는 목소리에 담긴 두려움이 제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저는 약 대신 작은 처방을 내렸습니다. 할머니, 매일 아침 세수하신 뒤 따뜻한 손으로 이마를 3분간 부드럽게 마사지해 보세요. 그리고 손주 얼굴을 떠올리면서 하시면 더 좋습니다. 한 달 뒤 박영희 할머니는 전혀 다른 얼굴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박사님, 요즘은 친구들 이야기에도 잘 끼어들고 손주들 생일까지 다 챙겨요. 밤에 잠도 잘 와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 미소 속에는 단순한 기억력 향상을 넘어 삶에 대한 자신감이 되살아난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사람의 마음과 가족의 행복까지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또 다른 환자, 82세의 박영철 할아버지를 기억합니다. 그는 매일 아침 신문을 읽으며 커피를 마시는 게 하루의 시작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신문 속 단어들이 흐릿해지고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단어가 눈앞에 있는데 머릿속에서 사라져요. 내가 이렇게 늙었구나 싶어 서글퍼요. 라고 한숨을 내쉬셨죠. 무엇보다 속상했던 것은 손주들에게 할아버지, 요즘 기억력이 왜 이렇게 약해지셨어요? 라는 말을 듣는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같은 권유를 했습니다. 아침에 신문을 펴기 전 3분간 이마 마사지를 해보세요. 따뜻한 손길로 전두엽과 해마를 깨워주는 겁니다. 2주 뒤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으며 병원을 방문하셨습니다. 이젠 신문을 읽다가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도 잠시 눈을 감으면 생각이 납니다. 손주들이랑 대화할 때도 덜 멈칫해요. 그분의 미소 속에는 단순한 뇌 기능 이상의 변화, 삶의 품격과 자존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결코 특별한 몇몇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75세의 최순자 할머니는 손주 걱정 때문에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학교 생활은 잘하는지, 혹시 친구와 싸우지는 않는지 계속 머릿속을 맴돌며 불면증에 시달리셨습니다. 저는 수면제를 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3분 이마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며 손주의 얼굴을 떠올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달 뒤 할머니는 밤에 꿀잠처럼 잠이 와요. 낮에도 마음이 편해서 손주와 깔깔 웃으며 놀아요. 라며 환한 얼굴로 오셨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마 마사지는 단순히 기억력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불안한 마음까지 다독여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78세의 김민우 할아버지는 장기 두기를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장기판 앞에서 다음 수가 떠오르지 않아 멍해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멈칫하는 순간마다 자존심이 무너져 내린다고 토로하셨습니다. 저는 권했습니다. 장기 두기 전에 3분만 이마 마사지를 해보세요. 3주 뒤, 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장기도 잘 두고 친구들 이야기도 놓치지 않아요. 경로당에서 장기왕 소리까지 듣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보여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작은 습관이 삶의 자신감을 되돌려준다는 것. 단순히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관계와 행복, 삶의 질을 지켜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상상해 보십시오. 손주가 웃으며 이름을 부르고 친구들과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밤에는 걱정 없이 편안히 잠드는 삶을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거창한 약이나 치료 없이도 가능하다는 사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는 수많은 환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마 마사지는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삶을 지켜내는 열쇠입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아침마다 3분 따뜻한 손으로 이마를 어루만지며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시간이 쌓여 어느 날 거울 속에 활기찬 자신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실제 환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작은 습관이 어떻게 삶을 바꿀 수 있는지 들으셨습니다. 이제는 제가 오랜 세월 의사로서 또 한 인간으로서 느낀 깊은 통찰과 분석을 조금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단순히 이마 마사지를 하면 좋다라는 처방을 넘어 왜 우리가 나이 들면서 기억을 잃어가고 어떻게 다시 되찾을 수 있는지를 오랫동안 고민해 왔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두려움의 악순환을 자주 목격했습니다. 기억이 희미해지는 순간 사람들은 불안해집니다. 불안은 다시 뇌의 편도체를 자극해 스트레스를 높이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됩니다. 이 코르티솔이 장기간 높아지면 해마가 약해지고 결국 기억력이 더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 문제는 단순히 기억이 줄어든다는 현상이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이 불을 붙여 더 크게 만드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마 마사지는 바로 이 고리를 끊어줍니다. 따뜻한 손길과 호흡을 맞추는 동작이 편도체를 안정시키고 자율신경계를 진정시킵니다. 그 순간 뇌는 다시 균형을 찾고 기억은 회복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는 나이가 들어도 뇌가 여전히 성장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늙었으니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합니다. 그러나 뇌과학의 최신 연구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신경세포는 끊임없이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경험에 따라 재구성됩니다. 이를 신경가소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작은 자극, 작은 습관을 권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는 작은 행동 하나가 내일의 뇌구조를 바꾸는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저는 의사로서 약보다 습관이 강하다는 사실을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약은 일시적인 효과를 줄 수 있지만 부작용이나 내성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습관은 몸에 스며들어 스스로를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아침에 이를 닦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면 기억력 관리도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이마 마사지는 돈도 들지 않고 어디서든 가능하며 가족과 함께 나눌 수도 있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언제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약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만드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저는 또한 이마 마사지의 힘을 단순히 의학적 관점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와 삶의 존엄이라는 더 큰 그림에서 바라봅니다. 기억이 흐려질 때 우리는 단순히 단어를 읽는 것이 아닙니다. 손주의 이름을 불러줄 수 없는 순간, 배우자의 미소 뒤에 숨은 이름이 사라지는 순간, 그 사람의 존재감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니 기억을 지킨다는 건 곧
나 자신을 지키는 일이고 사랑하는 가족과의 관계를 지켜내는 일입니다. 저는 그 점을 누구보다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강연에서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마 마사지는 뇌를 위한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위한 선물이다. 왜냐하면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뇌를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고 가족을 떠올리며 마음을 정돈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박사님, 마사지를 하면 머리도 맑아지지만 마음이 편해져요. 손주 얼굴을 떠올리면 하루가 달라져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이마 마사지가 단순히 기억력만이 아니라 행복한 삶 전체를 바꾸는 열쇠라는 걸 다시금 확인합니다. 여러분, 나이 든다는 것은 잃어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얻어가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젊을 땐 보이지 않던 삶의 본질, 관계의 소중함, 건강의 가치를 깊이 깨닫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를 더 건강하게, 더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작은 지혜입니다. 혹시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정말 나도 변할 수 있을까?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단 3분의 작은 습관으로도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기적처럼 하루아침에 모든 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 쌓이는 작은 변화가 모여 어느 날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마치 매일 한 숟가락의 물이 모여 강을 이루듯이요. 여기서 저는 여러분께 하나의 선택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두려움과 체념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실 것인지, 아니면 작은 희망을 붙잡고 변화를 만들어 가실 것인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또 인생을 먼저 걸어온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용기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아침 3분 이마 마사지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 작은 결심이 여러분의 뇌와 마음, 삶 전체를 바꾸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우리가 때로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맞닥뜨리는 놀라운 변화와 그 속에서 삶의 의미를 다시 찾게 되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언제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곤 합니다. 저는 환자들을 보면서 그리고 제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면서 늘 느낍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꼭 잃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의외의 곳에서 새로운 길이 열리곤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기억과 치매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는 늦었다, 되돌릴 수 없다 라고 체념하시지만 그 체념의 끝에서 오히려 희망의 문이 열리는 경우를 저는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어느 80세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자꾸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다가 손주들이 웃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고 합니다. 나 때문에 가족이 힘들어지는 건 아닐까 라는 죄책감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결국 검사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결과는 다행히 초기 단계에 머물렀습니다. 저는 처방전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아침마다 3분 이마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면서 손주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이건 약보다 더 강한 힘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못하셨지만 3달 뒤 다시 찾아온 할머니의 얼굴은 놀랍도록 환했습니다. 박사님, 이제 가족 모임에서 대화도 놓치지 않고 손주 생일까지 기억해요. 어제는 손주와 함께 동화책을 읽어주었어요. 그 순간 치매라는 그림자가 단순히 두려움이 아니라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도전이라는 것을 그녀는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반전을 발견합니다. 치매는 단순히 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의 작은 실천으로 충분히 늦추고 이겨낼 수 있는 상대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의사로서 저도 젊은 시절에는 치매라는 단어가 두렵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환자들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이제는 오히려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치매의 속도를 늦춘다. 이마 마사지는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뇌과학적으로 증명된 방법이자 실제 삶에서 효과가 나타난 방법입니다. 또 다른 반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7세 정미경 할머니는 늘 모임을 좋아하셨지만 대화 도중 말을 잃어버리는 일이 잦아져 사람들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이마 마사지를 시작하고 나서 한 달 뒤 완전히 달라진 표정으로 오셨습니다. 박사님, 이제는 모임에서 다시 웃을 수 있어요. 친구들이 저보고 요즘 젊어졌다고 해요. 그녀는 치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세상과 거리를 두었지만 결국 작은 습관 하나가 세상과의 연결을 다시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치매 예방은 거창한 병원 치료실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거실, 부엌, 세면대 앞에서 바로 아침마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수를 마치고 거울 앞에 서서 이마를 부드럽게 쓰다듬는 바로 그 순간, 뇌의 혈류가 달라지고 기억의 문이 열리며 삶의 자신감이 다시 피어납니다. 이건 단순히 의학적인 사실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실제적인 경험입니다. 때때로 인생은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선물을 줍니다. 내가 이렇게 다시 달라질 수 있구나 라는 깨달음이 찾아오는 순간 말입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의 눈빛 속에서 그 반전의 순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혹시 지금 나는 이미 늦었어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바로 지금 단 3분의 실천으로 여러분도 새로운 이야기를 쓰실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긴 여정을 마무리하며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는 단순한 생활 팁이나 의학 정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삶을 지켜내는 지혜이자 나와 가족을 위한 작은 결심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환자와 가족을 만나며 한 가지 진실을 배웠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습관이 쌓여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침마다 3분 이마 마사지를 하는 것, 이 단순한 행동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꾸는지 이미 여러 사례와 연구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 습관은 기억을 지켜주고 치매의 속도를 늦추며 불안한 마음을 안정시켜줍니다. 더 나아가 가족과의 대화를 즐겁게 만들고 친구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며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아줍니다. 여러분이 손주에게 당당히 이름을 불러주고 친구들 앞에서 웃으며 대화를 이어가는 순간 그 자체가 삶의 품격을 지키는 일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당신을 만듭니다. 약에 의존하는 것보다 더 강한 힘은 바로 스스로 만든 습관입니다. 이마 마사지는 돈이 들지 않고 장소의 제약도 없으며 부작용도 없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직접 해보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고 흘려보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아침마다 3분 따뜻한 손으로 이마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가족을 떠올린다면 한 달 후, 3달 후 여러분은 분명히 달라진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나이를 기준으로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기억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더 또렷하게 살고 미래를 더 당당하게 맞이하는 일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수많은 환자들의 눈빛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충분히 그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당부가 있습니다. 오늘 들으신 이 이야기를 단순한 지식으로만 두지 마시고 삶 속에서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침 세수 후 3분, 거울 앞에서 이마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면서 사랑하는 가족을 떠올려 보세요. 그 시간이 쌓여 여러분의 뇌와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이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은 건강의 지혜, 특히 깊은 잠을 선물하는 특별한 5분 루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언제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이 한마디로 시작되는 순간 삶은 순식간에 흔들립니다. 응급실 문 앞에서 가족들이 허둥지둥 뛰어다니고 간호사는 보호자에게 비용 결제를 재촉합니다. 그런데 손에 꼭 쥐고 있는 통장을 내밀었음에도 은행은 단호히 말합니다. 본인 확인이 되지 않으면 인출이 어렵습니다. 그 순간 가족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습니다. 분명 내 어머니의 이름이 적혀 있는 통장인데 비밀번호도 알고 도장도 가지고 있는데 왜 단 한 푼도 꺼내 쓸 수 없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만 상상하다가 실제로 겪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이건 드라마 속 장면이 아니라 대한민국 곳곳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현실입니다. 저는 은행 창구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경험자로서 이와 비슷한 상황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가장이 갑자기 쓰러졌을 때, 치매 진단이 내려졌을 때, 혹은 예고 없이 세상을 떠났을 때, 통장 속에 돈은 충분히 있었지만 정작 가장 필요한 그 순간 가족은 단 한 푼도 쓸 수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가족들의 표정은 똑같았습니다.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라는 절망 어린 탄식. 우리 사회는 분명 가족이란 울타리 안에서 모든 걸 함께 나눈다고 믿지만 금융의 세계에서는 그 믿음이 무너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상황이 단지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닥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병원에서는 수많은 환자가 갑작스러운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대한민국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중 절반 이상이 평생 한 번 이상 응급실에 실려가며 이 중 상당수가 장기간 치료비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도 대다수 가정은 우리 집은 괜찮겠지 하며 아무 대비 없이 살아갑니다. 저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 밤 갑자기 누군가 쓰러진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병원비 결제를 위해 카드 단말기에 카드를 긁는 순간 사망자 명의 계좌라는 이유로 사용이 차단된다면요.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내 집 거실에서 내 가족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사례가 있습니다. 80대 어르신이 평생 모아둔 5천만 원이 정기예금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아들이 그 돈으로 어머니 치료비를 내고 싶어 했지만 이미 치매 초기 진단이 등록되어 있다는 이유로 인출은 거부되었습니다. 아들은 결국 개인 대출을 받아야 했고 치료비 마련에 허덕였습니다. 나중에 그분이 제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내 돈인데 왜 내가 못 쓰고 내 자식도 못 쓰는 겁니까? 이 절규 속에는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돈은 분명 내 이름으로 모아왔고 내 가족을 위해 준비해 둔 것인데 제도 앞에서는 그것이 철저히 가로막힙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미리 알려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은행은 절차만 따릅니다. 본인 확인이 안 되면 그 누구에게도 돈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법이고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규정은 차갑고 가족의 눈물은 뜨겁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상황이 오면 우리가 아무리 애원해도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데요. 도장도 가지고 왔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심지어
사망 신고가 들어가면 그 즉시 모든 계좌는 자동으로 동결됩니다. 체크카드 하나 긁는 것도 불법 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즉, 어제까지는 내 돈이었지만 오늘부터는 법적으로 접근 불가능한 돈이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평생을 일하고 저축하며 가족을 위해 돈을 모읍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급박한 순간 그 돈은 내 손에 닿지 않습니다. 마치 은행의 금고 안에 갇혀버린 듯 오히려 나를 배신하는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내 돈인데 왜 내가 못 쓰게 되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지 못하면 당신 역시 언젠가 같은 절망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 답을 하나하나 풀어드리려 합니다. 단순한 금융 지식을 넘어 실제로 내가 내 돈을 지키고 가족이 위기 속에서 눈물 흘리지 않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지켜본 수많은 가정의 사례, 그리고 수십 년 금융인으로서 쌓아온 경험이 녹아 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마음이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희망도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미리 준비만 한다면 내 가족은 절대 같은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단 한 장의 서류, 단 한 번의 은행 방문이 미래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제 저는 당신께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당신이 듣게 될 이야기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이는 평생 모아온 당신의 재산이 진짜로 당신과 가족을 위해 쓰이도록 지켜내는 마지막 방패입니다. 은행은 절대 먼저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그 비밀을 끝까지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왜 내 돈을 내 가족조차 꺼낼 수 없는지, 그 냉혹한 이유와 숨겨진 진실을.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금융실명제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1993년에 도입되어 지금까지 한국 금융의 기본 원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당시 정부는 누구의 돈인지 어떤 거래가 오가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매우 합리적이고 투명성을 강화해 금융사기를 줄이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제도가 위급 상황에서 가족들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한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쓰러져 병원에 입원합니다. 통장에는 수천만 원이 있지만 아들이 은행에 가서 돈을 찾으려 하면 은행 직원은 서류를 내밀며 이렇게 말합니다. 본인 확인이 불가합니다. 위임장이 없으시다면 절차상 드릴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도 도장을 가져와도 은행은 절대 돈을 내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은 본인만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 본인이 의식이 없거나 치매 진단을 받았거나 심지어 이미 세상을 떠났다면 계좌는 그 즉시 동결됩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당황합니다. 가족인데 왜 안 됩니까? 남도 아니고 아들인데, 딸인데, 배우자인데 왜 돈을 못 꺼내죠? 그러나 은행 입장에서는 가족관계보다 중요한 건 법적 효력입니다. 가족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법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2022년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상속 관련 금융민원 중 약 40%가 가족이 돈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제도의 벽은 생각보다 높고 그 벽 앞에서 눈물 짓는 가정이 적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건 치매 진단입니다. 치매는 단순한 기억 상실이 아니라 판단 능력 상실로 법적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치매 진단이 내려진 순간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조차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미리 위임장을 써두셨습니다. 하지만 병원 기록에 치매 초기 진단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은행은 위임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족은 돈을 쓸 수 없었고 어르신의 치료비는 다른 방법으로 조달해야 했습니다. 사망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사망신고가 접수되는 순간 그 사람의 모든 계좌는 자동으로 동결됩니다. 며칠만 더 쓰면 안 될까요? 카드 한 번만 긁어도 되지 않나요? 이런 부탁은 소용이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이미 고인이 된 사람의 돈을 가족이 쓰는 것은 부정사용으로 간주됩니다. 결국 남은 길은 오직 하나, 복잡한 상속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길고 지칩니다. 가족 간 의견이 갈리면 재판으로 이어지고 몇 개월에서 몇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저는 은행에서 일하면서 이런 상황을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병실에서 환자가 누워있고 가족이 은행 창구에서 눈물 흘리며 호소하지만 규정은 단호합니다. 그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늘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그 말을 할 때마다 제 가슴도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분들이 미리 단 한 가지 준비만 해두셨더라면 이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거라는 사실을요. 이쯤에서 저는 당신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 통장에는 얼마가 있습니까? 그 돈은 정말 필요할 때 가족이 바로 쓸 수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쓰러지는 순간 차갑게 동결되어 버릴까요? 현실은 냉혹합니다. 법은 가족의 눈물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절차와 규정을 우선시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상황을 피할 방법이 있습니다. 미리 준비한다면 내 돈이 내 가족을 지켜주는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 건강하고 정신이 맑을 때 움직이면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말합니다. 그때 알았더라면, 누가 미리 한마디만 해줬더라면. 하지만 그 후에는 늘 너무 늦게 찾아옵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 영상을 통해 그 한마디를 드리려 합니다. 오늘 이 순간 당신이 듣고 있다면 이미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 답을 찾아 나갈 것입니다. 내 돈을 내 가족이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 단순히 제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쓰이는 방법과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까지 곁들여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내용은 단순한 금융 지식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삶과 직결되는 생존 전략입니다.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벽을 넘어설 수 있는지 3가지 구체적인 해답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답을 찾아야 합니다. 가족이 내 돈을 쓸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단지 은행은 먼저 알려주지 않을 뿐입니다. 오늘은 제가 창구에서 직접 보고 배운 3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 중 단 하나만 해도 위기의 순간 가족이 눈물 흘리며 발을 동동 구르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융거래 위임장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단순합니다. 본인이 건강할 때 은행에 가서 내가 못 움직이게 되면 이 가족이 대신 내 계좌에서 돈을 쓸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문서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권한을 주는 것이죠. 은행 직원 앞에서 본인과 위임받을 가족이 함께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많은 분들이 비밀번호도 알려줬는데 왜 굳이 이런 문서가 필요하죠? 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나
은행은 절대 비밀번호나 도장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위임장의 장점은 간단명료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점도 있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거나 의식이 없는 상태가 되면 이미 써놓은 위임장도 법적으로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임장은 지금 정신이 또렷할 때 작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공동명의 계좌입니다. 하나의 통장을 두 명이 함께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 이름과 아들 이름이 동시에 적혀 있는 계좌라면 아버지가 쓰러져도 아들은 자유롭게 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장점은 분명합니다. 급한 병원비나 생활비를 즉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만났던 한 어르신은 홀로 살면서 혹시 쓰러졌을 때를 대비해 딸과 공동명의 계좌를 만들어 두셨습니다. 몇 년 뒤 어르신이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을 때 딸은 망설임 없이 그 계좌에서 돈을 꺼내 병원비를 냈고 덕분에 치료가 늦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단점도 있습니다. 공동명의 계좌는 상대방이 내 돈을 자유롭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믿을 수 있는 가족과만 해야 합니다. 또한 사망 후 상속 과정에서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 많거나 갈등이 있는 경우라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예금자 사전 지정 제도입니다. 아직은 생소한 제도이지만 일부 시중은행에서 시범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는 내가 의식이 없거나 사망했을 때 계좌의 돈을 누구에게 쓸 수 있도록 맡기겠다는 의사를 미리 등록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쓰지 못하게 될 경우 이 돈은 큰딸 김미영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식으로 은행에 지정해 두는 것이죠. 이 경우 나중에 유언장이나 법원 절차 없이도 지정된 가족이 바로 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아직 모든 은행에서 시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간단히 거래은행에 전화해 확인하면 참여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은 단순히 제도 설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게 찾아와 눈물로 호소했던 수많은 고객들의 경험이 담긴 실전 해법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미리 준비한 가족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위임장을 꺼내 보여주었고 누군가는 공동명의 계좌에서 바로 돈을 꺼냈습니다. 그러나 아무 준비도 하지 않은 가족은 늘 같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떨리는 손, 그리고 이럴 줄 몰랐습니다. 라는 한마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건강할 때, 지금 판단할 수 있을 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치매 진단이 내려지면, 의식이 잃으면 법적으로 모든 권한은 이미 사라집니다. 그때는 위임장도, 공동명의 계좌도, 사전 지정 제도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건강하다는 건 내일을 보장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건강검진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약 30%가 자신도 모르는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응급실 통계는 말합니다. 노인의 절반 이상이 1년에 한 번 이상 응급 상황을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당신이 괜찮겠지 하며 미루는 것은 사실 내일의 위기를 더 크게 키우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아무 대비 없이 위기를 맞을 것인지 아니면 지금 단 한 번의 준비로 가족의 눈물을 막을 것인지 은행은 절대 먼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금융위임장, 공동명의 계좌, 예금자 사전 지정 제도. 이 중 단 한 가지만 해두어도
당신의 가족은 절망 대신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치매, 뇌졸중, 갑작스러운 사고. 그 순간부터는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조차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우리의 기억이 사라지고 의식이 끊겼을 때를 대비한 마지막 방어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치매라는 단어를 들으면 누구나 두려움부터 느낍니다. 나이가 들수록 혹시 내가 기억을 잃으면 어쩌지? 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하게 됩니다. 하지만 치매는 단지 기억을 잃는 병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판단 능력을 상실한 상태로 간주됩니다. 이 말은 곧 내가 살아있어도 내 재산에 대한 권한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는 내가 미리 써두었던 위임장도 가족과 함께 만든 공동명의 계좌도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은행은 냉정하게 말합니다. 이제는 후견인 지정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제도가 바로 성년 후견 제도입니다. 성년 후견은 가족이 법원에 신청해 법적으로 재산 관리 권한을 위임받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아버지가 치매에 걸려 스스로 판단을 못하게 되면 법원이 아들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대신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듣기에는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법원에 성년 후견인 신청서를 내고 의사소견서, 가족관계 증명서, 재산 목록, 인감증명 등 수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신중하게 심사하기 때문에 최소 몇 달, 길게는 1년 이상이 걸리기도 합니다. 제가 만났던 한 사례가 있습니다. 딸이 치매 어머니의 병원비를 인출하려고 은행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은행은 이렇게 말했죠.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으셨으니 이제는 후견인 절차 없이는 돈을 드릴 수 없습니다. 결국 그 딸은 법원에 성년 후견을 신청했고 판결까지 7개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동안 병원비는 대출로 충당해야 했고 가족의 삶은 불안과 빚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후견인이 된 이후에도 모든 게 자유로운 건 아니었습니다. 큰 금액을 인출할 때마다 법원에 보고해야 했고 1년에 한 번은 재산 사용 내역을 제출해야 했습니다. 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돈을 쓰는 건데 왜 이렇게까지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이 말 속에는 가족들의 답답함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성년 후견 제도는 그만큼 강력한 안전장치입니다. 누군가 치매를 핑계로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고 가족 간 분쟁을 예방하며 본인의 재산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 제도가 없었다면 많은 가정에서 더 큰 피해와 갈등이 발생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시기입니다. 성년 후견은 보통 치매 진단 이후 환자가 스스로 의사 표현을 못할 때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시점은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들은 갑작스러운 현실 앞에서 허둥대고 긴 절차와 복잡한 서류 앞에서 지쳐갑니다. 그래서 더 현명한 방법은 미리 가족과 대화하고 누가 어떤 역할을 맡을지를 정해두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판단을 못하게 되면 이 사람을 후견인으로 세워달라. 이런 합의가 가족 간에 있다면 절차는 훨씬 수월해집니다. 여기서 잠깐 현실적인 숫자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중 약 10%가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80세 이상으로 가면 그 비율은 30% 가까이 치솟습니다. 즉, 내 주변 10명 중 1명, 80세 이상에서는 3명 중 1명이
치매를 겪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단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가족, 나 자신에게 닥칠 수 있는 현실입니다. 또 한 가지, 한국의 평균 기대 수명은 이미 83세를 넘어섰습니다. 오래 사는 건 축복이지만 동시에 치매를 겪을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단순히 건강하길 바라는 마음이 아닙니다. 치매가 오더라도 내 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대비입니다. 성년 후견 제도는 분명 불편합니다. 절차는 길고 법원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자유롭게 쓰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있기에 가족은 합법적으로 환자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무 장치도 없다면 그 돈은 수년간 계좌에 묶여버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치료비가 부족해 환자의 건강이 위협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치매나 사고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는 지금까지의 모든 준비가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년 후견 제도는 마지막 방어선으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치매가 오기 전에 더 자유롭게 미리 준비할 방법은 없을까? 맞습니다. 바로 그 대안을 이제 말씀드리려 합니다. 성년 후견보다 더 부드럽고 내 뜻을 더 명확히 남길 수 있는 방법. 가족 신탁과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라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내 인생을 내가 끝까지 지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가장 두려운 순간은 단지 병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답게 살아온 삶의 주도권을 잃어버릴 때입니다. 성년 후견 제도가 마지막 방어선이라면 그 이전에 내가 내 뜻을 분명히 남기고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준비할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바로 가족 신탁과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입니다. 이 두 가지는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내 삶을 내가 마무리한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먼저 가족 신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신탁이라는 단어가 낯설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단순합니다. 내가 가진 재산을 믿을 수 있는 가족에게 미리 맡기고 어떻게 쓰이길 원하는지 법적으로 명확히 남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돈은 오직 내 병원비로만 쓰고 남은 금액은 손자 교육비로 사용하라. 이런 식으로 조건을 정해두는 것이죠. 한 어르신은 혼자 살면서 언젠가 요양병원에 들어가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통장 돈은 내 치료비에만 써라. 다른 데 쓰지 마라. 말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법적으로 가족신탁 계약서를 작성했고 그 안에는 자신의 전 재산과 뜻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들은 그 돈을 어머니의 치료비에 사용했고 남은 금액은 약속대로 관리했습니다. 가족신탁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내 의사를 법적으로 남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구두 약속이 아니라 계약으로 남겨져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형제간 다툼을 줄이고 불필요한 오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신탁을 만들려면 일정한 절차와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수년간의 소송이나 갈등에 비하면 그 비용은 훨씬 작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돈이 내 뜻대로 쓰인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사전연명 의료의향서입니다. 이름은 길지만 뜻은 간단합니다. 내가 더 이상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순간이 왔을 때 연명 치료를 받을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를 미리 남겨두는 문서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는 기계에 의존해 오래 살고 싶지 않아 라는 말을 쉽게 합니다.
하지만 막상 병원에 가면 가족은 의사의 질문 앞에서 무너집니다. 연명 치료를 계속하시겠습니까? 서류가 없다면 가족은 본인의 뜻을 확실히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죄책감 속에서 계속해 주세요 라는 대답을 하게 됩니다. 결국 환자는 원하지 않았던 연명 치료를 받으며 가족은 눈물 속에서 고통을 이어갑니다. 이제는 제도가 바뀌어 누구나 가까운 보건소나 지정기관에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은 무료이고 절차도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긴 마음입니다. 어떤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답게 살 수 없으면 그때는 그냥 보내달라. 또 다른 분은 나는 끝까지 치료를 받고 싶다. 끝까지 살아내고 싶다. 라고 남기셨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선택이든 그것이 내가 직접 결정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족을 위한 마지막 배려입니다. 저는 은행에서 오랜 세월 일하면서 느꼈습니다. 돈보다 더 무거운 건 결국 마음이라는 것을요. 재산 문제로 다투는 가족도 많았지만 사실 그 근본에는 부모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없다는 혼란이 있었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명확하게 신탁이나 의향서를 남겨두셨다면 갈등은 훨씬 줄어들었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준비란 결국 가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나 자신을 위한 겁니다. 내가 평생 지켜온 가치, 내가 모아온 돈, 그리고 내 삶의 마무리까지. 그 모든 것을 내가 스스로 정리하는 것, 그것이 진짜 준비입니다. 가족 신탁과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단순한 문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마지막까지 내 삶의 주인이 되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남겨진 가족이 눈물로 흔들리지 않도록 돕는 따뜻한 배려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제도가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알려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단 한 번의 준비로 가족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혹시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오늘이 바로 시작하기 좋은 날입니다. 그러나 아직 한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준비들을 실제로 어떻게 정리하고 남길 수 있을까요? 위임장, 공동명의 계좌, 신탁계약서, 의향서. 이 모든 걸 흩어놓으면 가족은 결국 또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해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 인생 정리 파일, 생애 설계 폴더입니다. 이제 그 마지막 준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여러 제도를 살펴봤습니다. 위임장, 공동명의 계좌, 예금자 지정, 성년 후견, 가족 신탁,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그런데 이런 준비를 아무리 해두어도 흩어져 있다면 위기의 순간 가족은 여전히 당황합니다. 병원에서 간호사가 보호자분, 신분증과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라고 말했을 때 서랍 속을 뒤지고 어디에 넣었는지 몰라 하루 종일 은행과 관공서를 전전하는 가족.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피해야 할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꼭 권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생애 설계 폴더, 흔히 말하는 내 인생 정리 파일입니다. 생애 설계 폴더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집 안서랍에 넣어 둘 얇은 파일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당신의 평생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첫 장에는 내 대한 기본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족관계, 자주 다니는 병원과 주치의 연락처, 평소 복용하는 약 목록. 이 간단한 정보만 있어도 응급 상황에서 의료진이 환자를 훨씬 정확하게 돌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금융 관련 정보입니다. 내가 가진 통장이 어느 은행에 있는지, 예금과 적금, 보험과 연금 상품은 무엇인지, 언제 만기인지, 담당 은행 직원의 연락처까지 적어두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통장 사본을 복사해 넣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면 가족은 더 이상 은행 지점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법적 문서들입니다. 미리 작성해둔 금융위임장, 공동명의 계좌 약정서, 가족신탁 계약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심지어는 간단한 자필 메모라도 반드시 넣어두어야 합니다. 어떤 어르신은 나는 내 재산을 큰아들에게 맡기되 손주 학비에는 꼭 쓰도록 해라 라고 송을시로 남겨두셨습니다. 정식 유언장은 아니었지만 그 한 장의 메모가 형제들 간 다툼을 막아주었습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치매나 의식불명 상태 이후를 대비한 기록입니다. 예를 들어 성년 후견 신청 서류, 법원 판결문, 의료 소견서 등이 있다면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문서들은 훗날 가족이 병원이나 법원과 소통할 때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연락처입니다. 내가 의식이 없을 때 누구에게 먼저 연락해야 하는지, 내 통장을 알고 있는 가족은 누구인지, 상담했던 변호사나 금융 담당자의 이름과 번호는 무엇인지. 이 정보를 정리해두면 가족이 당황하지 않고 바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파일을 만드는 데는 반나절도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파일 하나가 가족에게는 몇 달, 몇 년의 혼란을 막아줍니다. 저는 현장에서 이런 파일을 준비한 어르신들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공통적으로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놓인다. 그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생애설계 폴더는 단순한 종이 묶음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당신이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흔적, 그리고 가족을 향한 마지막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혹시 나도 한번 정리해볼까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을 가진 이유일 겁니다. 여기서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준비란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한 장의 종이로 시작하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내일 당신과 가족의 삶을 훨씬 더 평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단순한 금융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을 끝까지 지키는 방법이자 가족이 눈물 대신 안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준비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당신의 돈은 은행의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평생 모아온 삶의 결실입니다. 그리고 그 결실이 반드시 당신과 가족을 위해 쓰이도록 지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값진 준비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 문장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순간의 갈림길. 평범했던 일상이 단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가슴이 쥐어짜듯 조여오고 숨이 막히는 그 순간이지요. 눈앞이 아득해지고 몸에 힘이 빠져나가면서 이제 끝인가 하는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몇 분, 그 몇 초가 삶과 죽음을 가르는 갈림길이라는 사실을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제 오랜 의사 생활 속에서 직접 목격한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찾아오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 한 분은 일흔을 막 넘긴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평소 등산을 즐기던 분이었지만 어느 날 저녁
혼자 집에서 신문을 읽다가 갑자기 가슴이 돌덩이처럼 눌리는 통증을 느꼈습니다. 숨이 차고 식은땀이 흘렀지만 처음에는 단순한 소화불량이라 생각하며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통증은 점점 더 강해졌고 결국 그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분은 혼자 계셨고 발견되었을 때는 이미 시간이 늦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같은 상황이 우리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장마비는 드라마에서처럼 갑자기 쓰러져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그전에는 반드시 신호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신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입니다. 10분 혹은 15분. 이 짧은 시간이 골든타임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그 시간 동안의 선택이 생명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멈추어야 할지, 버텨야 할지,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여러분은 그 순간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저는 82세의 나이로 수많은 환자들을 돌봐왔습니다. 그 경험 속에서 깨달은 한 가지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침착하게 준비해둔 단계를 하나씩 밟아나간 사람들은 살아남았습니다. 마치 불길 속에서 탈출구를 찾는 것처럼 혼자 있을 때의 심장마비 역시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늦은 밤 혼자 집에 있는데 갑자기 가슴이 조여옵니다. 전화기를 들 손이 떨리고 심장은 망치처럼 두근거리며 이제는 끝이라는 공포가 엄습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머릿속에 떠올리는 단 하나의 지침, 멈추고 숨 고르고 행동한다. 이 단순한 기억만으로도 운명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의학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준비가 필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이 늘 곁에 있었지만 50세, 60세, 70세를 넘어가면 자주 혼자가 되지요. 바로 그 고요한 순간에 예상치 못한 심장마비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심장마비는 절대로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환자 중 절반 이상은 처음엔 나는 괜찮다,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위기가 닥쳤을 때 그렇게 생각한 분일수록 더 큰 위험에 빠졌습니다. 반대로 평소에 준비하고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한 분들은 다시 가족 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무심히 지나칠 것인가? 아니면 오늘 이 순간부터 준비된 사람이 될 것인가? 저는 여러분께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영상을 보고 있는 바로 여러분이 내일의 생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실제로 수많은 환자들의 삶과 죽음을 가른 현장에서 나온 진실입니다. 그 진실 속에는 두려움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고 무엇보다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단 한 가지, 알고 행동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곧 이어서 저는 심장마비가 찾아오기 전에 나타나는 미묘한 신호들,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경고들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이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첫 발을 내딛는 용기라는 것을요. 보이지 않는 전조. 심장마비는 번개처럼 갑자기 내려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미리 경고를 보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경고를 눈치채지 못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는 것입니다. 저는 50년간 수많은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 가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몸은 반드시 신호를 보낸다는 것. 그 신호를 읽지 못하면 위기는 곧 재앙이 됩니다. 대표적인 전조 증상은 가슴 중앙의 압박감입니다. 마치 무거운 돌덩이가 올라앉은 듯 혹은 코끼리가 짓누르는 듯한 통증이지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든 환자가 똑같은 통증을 느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남성은 대체로 전형적인 흉통을 보이지만 여성과 당뇨 환자들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구토, 속쓰림, 극심한 피로, 어지럼증 같은 소화불량 증세와 비슷한 모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흔히 간과됩니다. 실제로 저의 환자 중 한 여성은 명치 부근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위장이 아니라 심장의 외침이었습니다. 또 다른 환자는 오랜 친구의 환갑잔치에 참석한 날이었습니다. 즐겁게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숨이 차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단순히 긴장하거나 과음한 탓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심장혈관이 막히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다행히 그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시술을 받고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분이 조금만 더 참아보자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아직도 아찔합니다. 심장마비의 전조는 때로는 너무나 일상적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갑자기 가빠지거나 가벼운 산책 중에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이 몰려오기도 하지요. 중요한 것은 이 변화가 평소와 다르다는 점입니다. 환자들은 흔히 말합니다. 늘 힘들었는데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그 뭔가 다르다는 직감이 바로 신호입니다. 통계적으로도 의미 있는 수치가 있습니다. 심장마비 환자의 약 70%가 사전에 경고 증상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중 절반 이상은 이를 무시하거나 단순한 피로로 여깁니다. 결국 이 무심함이 골든타임을 빼앗아갑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강조합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갑작스럽고 설명하기 힘든 변화가 찾아온다면 그것은 몸이 보내는 가장 정직한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봅시다. 만약 여러분이 혼자 집에 있는데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고 숨쉬기가 힘들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당황해서 오히려 몸을 움직이고 소화제를 찾으러 부엌으로 가거나 물을 마시려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행동이 심장을 더 힘들게 하고 위기를 악화시킵니다. 의학적으로도 활동을 이어가는 순간 심장 근육은 더 많은 산소를 요구하게 되고 이미 막힌 혈관은 그 요구를 충족하지 못해 더 빠른 손상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한 환자는 집에서 빨래를 널다가 갑자기 통증이 시작됐습니다. 그는 평소 제가 알려드린 대로 움직이지 말고 즉시 앉으라는 지침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빨래를 내려놓고 소파에 앉아 천천히 숨을 고르며 바로 119에 신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큰 후유증 없이 회복했습니다. 그 차이는 단 몇 분, 단 한 번의 올바른 선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심장마비의 전조 증상은 이렇게 다양하고 예측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익숙하지 않은 불편함입니다. 평생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통증, 낯선 불안감, 원인 모를 피로. 그것이 바로 몸이 외치는 경고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변화는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낯설고 설명하기 어려운 증상이 갑자기 찾아온다면 반드시 심장을 의심하십시오. 그것이 위기를 막는 첫 걸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조는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신호를 눈치챈 순간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멈추고 대처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바로 그 순간, 생명을 지키기 위한 첫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생명을 지키는 첫 행동. 앞서 말씀드린 보이지 않는 전조를 눈치챘다면 이제는 결단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이 단계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생존을 결정합니다. 저는 수많은 사례에서 같은 진실을 확인했습니다. 멈추고 요청하고
길을 열어두는 단순한 행동이 목숨을 살린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모든 활동을 즉시 멈추는 것입니다. 심장은 이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때 설거지를 하든 계단을 오르든 TV를 보든 상관없습니다. 움직임을 계속하는 순간 심장은 더 많은 산소와 에너지를 요구하지만 막힌 혈관은 그 요구를 채울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심장 근육은 빠르게 손상됩니다. 어떤 환자는 단순히 조금만 더 정리하고 앉아야지 라는 생각에 몇 분을 허비하다가 치명적인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반대로 즉시 움직임을 멈춘 분은 골든타임을 지켜냈습니다. 두 번째 행동은 지체 없이 119에 전화를 거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지켜보다가 괜찮아지면 괜찮겠지라는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심장마비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골든타임은 길어야 90분. 그 안에 막힌 혈관을 열지 못하면 심장 근육의 상당 부분이 영구적으로 손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되는 순간 바로 119에 전화를 걸어야 합니다. 전화 연결이 되면 어렵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심장마비 증상이 있습니다.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이 있습니다. 주소는 어디입니다.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만 말해도 구급대원은 즉시 출동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 이정수 씨는 평소 건강에 자신이 있던 분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토요일 오후 청소를 하다 갑자기 가슴이 죄어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근육통이라고 생각해 30분을 버티다 결국 119에 전화를 했습니다. 다행히 아직 늦지 않아 병원에서 시술을 받고 회복했지만 그분이 조금만 더 지체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늘 강조합니다. 지켜보지 마십시오. 기다리지 마십시오. 심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세 번째 행동은 현관문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심장마비 환자는 언제든 의식을 잃을 수 있습니다. 만약 문이 잠겨 있다면 구급대원들은 들어오기 위해 문을 부수거나 시간을 허비해야 합니다. 그 몇 분의 지체가 생과 사를 갈라놓습니다. 실제로 어떤 환자는 신고 후 3분 만에 의식을 잃었지만 현관문을 열어두었기에 구급대원이 즉시 들어와 심폐소생술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문이 잠겨 있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문을 열어둘 때는 대문과 현관문을 모두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 것이나 장비를 들고 들어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려동물이 있다면 반드시 다른 방에 격리해 두십시오. 작은 강아지나 고양이도 낯선 사람을 경계해 응급처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혼자 사시는 분들께 스마트 도어락 설치를 권합니다. 번호나 지문으로 열 수 있기 때문에 응급 상황 시 가족이나 이웃에게 비밀번호만 알려주면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세 가지 멈추기, 전화하기, 문 열기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의학 지식도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단순한 행동이 수많은 생명을 살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바로 실행하는 용기입니다. 심장은 생각보다 빨리 지쳐갑니다. 단 몇 분 사이에도 상황은 돌이킬 수 없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혼자 집에 있다가 갑자기 가슴이 죄어오고 숨쉬기 힘들어진다면 지금 이 세 가지 행동을 떠올릴 수 있습니까? 떠올리고 바로 실행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생존자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심장이 보내는 경고를 눈치챈 그 순간 해야 할 첫 행동은 바로 멈추고 신고하고 길을 열어두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이어서 저는 약과 숫자가 지닌 의미 그리고 의학적 근거가 어떻게 우리의 생존 확률을 끌어올리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과 숫자의 의미. 심장마비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우리는 무력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작은 알약 하나, 그리고 명확한 숫자 하나가 생명을 지켜줍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환자들을 돌보며 가장 많이 목격한 도구 중 하나는 니트로글리세린과 아스피린이라는 두 약, 그리고 90분이라는 시간의 벽이었습니다. 먼저 니트로글리세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약은 협심증이나 심장질환으로 이미 처방받은 환자들이 응급 상황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약입니다. 작은 알약을 혀 밑에 넣으면 1, 2분 안에 흡수되어 혈관을 넓혀줍니다. 그 결과 심장으로 흐르는 혈액이 늘어나며 통증이 완화됩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의사의 처방을 받지 않은 사람이 임의로 복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급한 마음에 여러 알을 한꺼번에 삼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혈압을 급격히 떨어뜨려 의식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런 실수를 하신 분을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환자는 극심한 저혈압에 빠져 결국 더 큰 위험에 놓였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약은 올바른 사람, 올바른 방법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 약은 아스피린입니다. 아스피린은 혈소판의 응집을 막아 혈관 속 혈전이 커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래서 막힌 혈관을 조금이라도 열어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이 또한 모든 이가 복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장에 궤양이 있거나 아스피린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119에 신고하고 의료진이나 상담원이 복용을 권했을 때만 씹어 삼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으니 그냥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때로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점을 수없이 반복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90분. Door to balloon time이라고 불리는 골든타임입니다. 이는 환자가 응급실에 도착해 막힌 혈관을 뚫는 시술을 받기까지의 이상적인 시간을 뜻합니다. 국제적으로 90분 안에 시술을 받는 것이 심장 근육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기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병원에 도착하기 전, 즉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이 시간을 갉아먹는다는 점입니다. 만약 신고를 늦추거나 약 복용의 시간을 허비한다면 그만큼 시술 시간도 늦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심장 근육은 더 큰 손상을 입게 됩니다. 저는 이 숫자의 무게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 환자는 통증이 시작된 후 30분을 참다가 신고했습니다. 병원 도착까지 40분, 시술 준비에 30분이 걸렸습니다. 결국 첫 증상부터 시술까지 100분이 지나버렸습니다. 환자는 살아났지만 심장 근육의 일부가 이미 죽어버려 평생 심부전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반대로 증상이 시작되자마자 119에 신고하고 곧바로 이송된 환자는 60분 만에 시술을 마쳤습니다. 그분은 거의 후유증 없이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불과 40분 차이였지만 인생 전체를 바꿔놓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 몇 분이 정말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들까? 네, 그렇습니다. 심장은 매 순간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아야 살아남습니다. 1분이 지날 때마다 수백만 개의 세포가 죽어갑니다. 그리고 죽은 심장 근육은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늘 말합니다. Time is muscle. 시간은 곧 근육이고 근육은 곧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늘 제 자신에게도 질문합니다. 만약 내가 환자라면 과연 그 순간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도 멈추고 신고하고 문을 열고 처방받은 약을 올바로 복용할 수 있을까? 답은 하나입니다. 평소에 머릿속에 그 절차를 새겨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 침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작은 약과 숫자의 의미를, 니트로글리세린은 처방받은 사람만 사용해야 하고 아스피린은 의료진이 권할 때만 복용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90분이라는 골든타임을 지켜야 한다는 것.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심장을 살릴 열쇠입니다.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약보다 더 단순하지만 때로는 더 강력한 무기가 되는 자세와 호흡의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 장비도 약도 필요 없는 그 방법이 어떻게 생존 확률을 바꾸는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세와 호흡의 비밀. 심장마비가 의심될 때 사람들은 흔히 약이나 장비가 없으면 무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수없이 많은 사례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가장 단순한 행동, 올바른 자세와 호흡법이 때로는 약보다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사실을요. 환자가 증상을 느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안전한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바닥이나 침대에 편히 누워 다리를 약간 구부리고 무릎 밑에 쿠션을 받쳐주면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액량이 안정됩니다. 호흡이 특히 힘들다면 상체를 30도에서 45도 정도 세워 반쯤 기대 앉는 자세가 좋습니다. 이 자세는 폐가 더 넓게 펴져 산소가 원활히 들어오게 돕습니다. 반대로 완전히 엎드리거나 높은 곳에 앉는 것은 위험합니다. 의식을 잃었을 때 낙상할 수 있고 호흡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작은 자세 하나가 환자의 생명을 바꿔놓는 장면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69세 김영선 씨는 어느 날 갑작스러운 흉통과 어지럼증을 느꼈습니다. 처음엔 화장실 변기에 앉아 있었지만 점점 쓰러질 것 같다는 예감에 거실 소파로 옮겨 반쯤 기대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덕분에 의식을 잃을 때에도 안전하게 누워 있었고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즉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딱딱한 바닥이나 좁은 공간에 그대로 쓰러졌다면 더 큰 부상을 입었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호흡입니다. 심장마비 상황에서는 심장이 충분히 혈액을 내보내지 못해 온몸이 산소 부족 상태에 빠집니다. 이때 호흡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면 뇌와 심장 모두 빠르게 손상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4R6 호흡법입니다. 코로 천천히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6초간 길게 내쉬는 방법입니다. 이 단순한 리듬은 놀라운 효과를 냅니다. 호흡이 가다듬어지면서 심박수가 안정되고 혈압이 지나치게 치솟는 것을 막아줍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환자 이순자 씨는 30년 동안 요가를 배워온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심장마비 증상이 찾아왔을 때 그녀는 평소 연습한 호흡법을 떠올렸습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며 몸을 진정시켰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도 의식이 명료했고 산소 공급이 원활해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의료진도 놀랄 만큼 침착한 대응이었습니다. 호흡 하나가 생사를 가른 순간이었습니다. 반대로 제가 경고하고 싶은 잘못된 행동도 있습니다. 일부는 기침을 세게 하면 심장을 살릴 수 있다는 속설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는 의학적으로 근거가 없고 오히려 혈압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갈증을 참지 못하고 물을 마시려 합니다. 그러나 의식을 잃으면 물이 기도로 넘어가 질식의 위험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심장마비가 의심될 때는 절대 물을 마시지 말고 기침을 억지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토하려는 느낌이 든다면 억지로 참지 말고 고개를 옆으로 돌려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로 음식물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목을 조이는 넥타이나 벨트, 브래지어 같은 것은 반드시 느슨하게 풀어주어야 합니다. 작은 액세서리조차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유지 역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심장 기능이 약해지면 천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가벼운 이불이나
담요로 몸을 덮어 따뜻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이 모든 행동은 너무 단순해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현장에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자세와 호흡만으로도 환자가 구급대가 올 때까지 의식을 유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반대로 잘못된 자세와 호흡으로 상황이 급격히 나빠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항상 말합니다. 약이 없어도, 기계가 없어도 자세와 호흡은 언제든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응급처치라고. 여러분이 만약 지금 혼자 계시다가 갑자기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는다면 머릿속에 단 하나만 떠올리십시오. 몸을 안전하게 두고 천천히 숨을 고르는 것. 이 단순한 기억이 심장을 지키는 방패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올바른 자세와 호흡으로 시간을 벌었다면 이제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족, 이웃, 그리고 작은 준비들이 또 다른 생명의 끈이 되어줍니다.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혼자가 아닐 때 얻을 수 있는 힘과 준비의 지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심장마비라는 위기는 언제나 두려움과 고독을 동반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랫동안 지켜본 수많은 사례 속에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사람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적절한 순간에 가족이나 이웃 혹은 작은 기계 하나가 생명의 끈이 되어준다는 것이지요. 119에 이미 전화를 걸었다 해도 그 다음에는 가까운 가족이나 이웃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지금 심장마비 증상이 있어서 119에 신고했으니 빨리 와주세요.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만 말하면 됩니다. 그 한마디가 환자에게는 심리적 안정이 되고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이어지는 다리가 됩니다. 제가 만난 환자 박철수 씨는 아내가 친정에 간 날 혼자 있다가 가슴 통증을 겪었습니다. 그는 즉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들이 멀리 있어 금방 올 수 없는 상황이었지요. 그래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옆집 아주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주머니는 곧장 달려와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환자는 말했습니다.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살 수 있다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늘 강조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한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일일이 설명하려 애쓰다 보면 체력을 낭비하고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가까운 가족 혹은 신뢰할 수 있는 이웃,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기술이 또 다른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의 응급 의료 정보 기능입니다. 아이폰을 사용하신다면 건강 앱에서 의료 아이디를 설정해 두십시오. 혈액형, 복용 중인 약, 알레르기, 긴급 연락처를 입력해 놓으면 폰이 잠겨 있어도 구급대원이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 및 긴급 메뉴에서 의료 정보를 설정해 두면 화면이 잠겨 있어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 기능이 환자의 생명을 살린 사례를 경험했습니다. 정문식 씨는 와파린이라는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었는데 심장마비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구급대원이 휴대폰의 의료 정보를 확인하고 즉시 병원에 알렸습니다. 덕분에 위험한 약물 상호작용을 피할 수 있었고 환자는 무사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 정보가 없었다면 응급처치는 훨씬 위험했을 것입니다. 혼자라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두렵습니다. 그러나 가족, 이웃, 그리고 작은 기계의 준비는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님을 알려줍니다. 저는 수많은 노인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혼자 살아도 준비된 연락망이 있다면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냉장고나 현관에 긴급 연락처를 붙여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응급 상황에서 구급대원이 가장 먼저 보는 곳이 바로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심장마비는 불시에 찾아옵니다. 그러나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외치며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작은 도움을 청하는 손길, 스마트폰의 설정, 냉장고 위의 쪽지. 이 모든 것이 심장을 뛰게 하는 또 다른 심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제 삶이 가르쳐준 교훈을 나누고 싶습니다. 의학의 발전과 수많은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예방과 마음가짐입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마지막 부분에서 저는 50년간 의사로 살아오며 얻은 궁극적인 깨달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위기를 넘기는 법이 아니라 평생을 지켜주는 삶의 지혜입니다. 삶이 가르쳐준 교훈. 저는 82년의 인생과 50년의 의사 생활을 통해 한 가지 분명한 진실을 배웠습니다. 의학은 생명을 구하는 강력한 도구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준비와 예방이라는 사실입니다. 심장마비라는 거대한 폭풍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을 어떻게 맞이하느냐는 우리가 평소에 어떤 마음가짐과 생활을 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두려움에 휩싸여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결국 소중한 시간을 잃었습니다. 또 어떤 이는 평소에 배운 대로 침착하게 행동하며 한 단계씩 지침을 따라갔습니다. 그 차이가 생과 사를 갈랐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 예방은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기저질환을 관리하는 것,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것이 모두 예방입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더 일찍부터 심장 검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부모나 형제 중 심장병을 앓은 분이 있다면 40세부터는 매년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말합니다. 병원은 아플 때만 오는 곳이 아니라 아프지 않기 위해 오는 곳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을 다루는 법입니다. 실제로 위기 상황에서 살아남은 환자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겁이 났지만 차근차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갔습니다. 바로 이 태도가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두려움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움 속에서 움직이는 법을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78세 윤봉선 씨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어느 늦은 밤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며칠 전 손녀에게 들은 응급대처법을 떠올리며 침착하게 행동했습니다. 신고, 문 열기, 올바른 자세, 호흡. 그는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갔고 결국 무사히 살아남았습니다. 나중에 그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죽음보다도 내가 아직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집중했습니다. 그 말은 제 마음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은 이미 준비된 사람입니다. 오늘 배운 7단계를 마음속에 새기고 평소 생활에서 작은 예방들을 실천한다면 심장마비라는 폭풍이 닥쳐도 두려움 속에서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또 한 인간으로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식은 생명을 구합니다. 준비는 두려움을 이깁니다. 그리고 용기는 운명을 바꿉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생명을 지키는 지혜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디 실제로 이런 상황이 찾아오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순간이 온다면 오늘 배운 것들을 떠올리며 침착하게 행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더 많은 분들에게 생명을 지킬 정보를 전하는 길입니다.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건강의 지혜와 삶의 이야기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